7살 여자아이가 호텔의 욕조 안에서 숨졌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단 둘이 여행 중이었는데요. 아빠가 잠시 호텔 방을 비운 사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익사했다는 겁니다. 아빠는 다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를 살릴 순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 발생 4개월 후 놀랍게도 아이 아버지인 곽 씨가 체포됩니다. 그렇게 얕은 물에 빠져 익사를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22년형을 선고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작정하고 살해했다고 본 거죠.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재판부는 아이가 욕조에 혼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여기가 사건이 발생했던 호텔 내부예요. 여기가 침실이고요. 사고 당시엔 출입구에서 바로 욕조가 보이는 구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욕조입니다. 아빠 곽 씨는 욕조에 떠 있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침대 쪽으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호텔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욕조랑 크기랑 모양을 가장 비슷한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욕조 24cm 했을 때는 막연하게 얕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깊은데? 이 욕조로 했을 땐 되게 깊어 보이긴 한데. 야, 생각보다 깊네. 생각보다 깊고 네. 사실은 7살 아이라면 네. 그 불행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어나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렇죠. 넘어져서 잠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2심은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봤던 거예요. 미끄러져서 같은 증거를 놓고도. 그러면 그때 아빠는 뭐를 하시느라 방을 비우셨던 거예요? 사고가 났던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것이 저희한테 있어요. 들어갔네. 저 친구구나. 8월 7일 부녀는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산책도 하다가 늦은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이 밤 11시 58분. 많이 늦게 들어왔네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늦게 가서? 아빠와 방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제 딸의 마지막이 돼버린 거고요. 곽 씨의 진술대로라면 오자마자 아이를 수건으로 닦이고 침대에 눕힌 후에 자신이 빨래를 하면서 욕조에 물을 받았다고 해요. 빨래를 다 마치고 보니 그새 아이가 잠이 들어 있어서 혼자 방을 나와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때가 자정이 지난 0시 42분경이었다고 하고요. 저도 나가네요. 예.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 흡연구역으로 갑니다. 예. 거기서 담배도 피고 전화도 하면서 보낸 시간이 43분 정도. 그리고 방으로 가지 않고요. 그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요. 그 다른 각도의 CCTV를 보면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죠. 응. 예, 그렇게 12분가량을 앉아 있다가 다시 흡연구역으로 와서 이제 담배를 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아빠가 방에 들어가죠. 누구야? 그리고 몇 분 후에 바로 직원이 뛰어 들어옵니다. 부녀가 호텔에 묵기 시작한 게 이제 6일 밤부터였는데 아빠가 이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포착이 돼요. 음식을 뭐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이제 그 포착이 된 거죠, 일단은. 구급대원이 본 모습은 딸을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던 아빠의 모습이었대요.
구급 차량 안에서도 빨리 병원에 가자고 엄청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 119보다 그 더 빨리 도착한 조금 전에 그 호텔 직원이 나중에 증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버지가 어찌나 정신이 없었는지 문의 잠금 장치잖아요. 문의 잠금 장치를 풀지도 못하고 문짝을 그냥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안 되니까. 너무 다급해서. 네, 너무 다급해서. 부검을 하자고 설득한 게 바로 아버지 곽 씨였어요. 어? 지금까지만 보면은 뭔가 진짜 비극처럼 네. 어떤 사고처럼 보이는데 근데 경찰이 왜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했을까? 새벽에 담배를 피우면서 40분이 넘도록 통화를 하고 로비에 들어와서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 누구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 기록들이 대부분 삭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죠? 경찰이 휴대폰 기록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너무 빼박아요. 너무 저거는 이제 7일 저녁에 유람선을 타러 가기 전에 호텔에서 나눈 메시지예요. 사고 당일날이죠. 유람선을 타고도 문자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더라고. 아. 상황 보고 저게 뭐야? 뭐야? 물색도 했네 장소를. 그러니까 카메라도 체크했고. 어머, 어머, 필히 성공한다. 저 대화 내용 자체가 막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뭐 저런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뭐. 그 사망한 아이는 곽 씨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2017년 5월에 이혼을 하고 곽 씨와 민 씨가 같이 살게 됐는데 동거녀인 민 씨가 2번이나 아이를 유산했나 봐요. 근데 그게 모두 이 곽 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걔가 잡아본 건 우리 아이잖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 내가 걔를 죽여버린다면 자기는 날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넌 어디에 가더라도 그 물건을 데리고 다녀야 하니? 넌 그 물건이랑 단둘이 있길 원해? 걔가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도 부족해? 나한테 걔는 마귀야. 걔는 내 원수라고. 동거녀 민 씨가 곽 씨가 자기 친딸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냈대요. 가스라이팅이네. 아니 그러면 아빠도 저게 답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 내가 걔를 버릴 수는 없잖아. 넌 안 좋은 일은 다 걔가 재수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제일 힘든 점이 바로 그거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걔가 내 아이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막 아까 문자랑은 또 내용이 완전 다르네요. 그쵸. 동거녀가 계속 언제 할래?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먼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경악했던 문자도 되게 구체적으로 부추기잖아요. 오늘 밤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말을 했던 건 더 이상 그런 끔찍한 문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고 이런 얘기 그만하자, 진정해라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러겠니? 얜 내 딸인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오늘 밤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검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네. 사고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얼굴을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지 그러니까 살인인지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똑같이 이렇게 높이를 표시해 놨구나. 이야. 28.9cm. 아 엄청 올라간다. 치밀하게 계산을 했구나. 거의 30cm네요. 저
빨간 줄이 올라간. 그건가. 거의 다 찬 거잖아. 그죠. 발은 나오고 물에 잠기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발이 들어가면 뭐 얼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리브 했나? 저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저 팔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때네요.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제안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팔이라든지 다리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사의 가능성 관점을 따져 본다고 하면 이제 팔, 다리 이제 모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구력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만 이제 요 익사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신체의 일부, 뭐 다리가 됐던 팔이 됐던 머리가 됐던 어떤 신체의 일부에 힘만 있다 하더라도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몸을 못 쓸 때만 익사할 수 있다는 거네.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도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그러나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무죄야가 아니라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다. 인 거죠. 그러면은 1심에서는 왜 유죄가 나왔던 거예요? 1심에서 법의학자들의 의견은 정부 압박은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 특히 안면에 나타난 이럴 점들의 분포나 양상이 그리고 익사의 기전은 분명히 또 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익사와 경부 압박이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졌다. 경부 압박으로 사망하기 전에 풀었다. 어머. 그래서 안면우리에 잔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은 익사가 되지만 경부 압박이 수중에서 자구력 상실 상태를 만들었을 걸로 보여진다. 목조름이. 이렇게 본 거죠. 사고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안이. 간접적 소견은 있어요, 얼굴에. 그러나 직접적 소견은 경부 압박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피부나 또는 피 하에서.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근육관 출혈을 봐야 되는데 네, 심폐소생 과정이 이것이 번지게 만들었어요. 이 자체가 출혈을 만들거든. 그 뒤로 이루어진 처치가 출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목을 질렀다는 근거는 이미 덮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증거가 될 법했는데 심폐소생을 또 시행을 했을 테니 증거가 덮여버린 거군요. 아니 뭐 다른 흔적은 없었나요? 심폐소생으로 안 덮이는? 그러니까 목을 조르면 손톱 자국이라든가 멍 자국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보통 남잖아요.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흉터나 이런 걸 안 남기고 조를 수는 없어요. 여기 5번에 목을 졸릴 때 보면은 이 피부에 손톱 자국이 있다. 그런데 얘는 손톱 자국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목을 졸라. 저 사람을. 나보다 힘이 좋아. 그러면 어떠냐? 반항을 해. 그러면 손이 더 힘이 가게 돼. 손톱 자국이 나와. 목 졸라 죽는 거에 다 손톱 자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 게 더 많아. 일반적으로. 손톱 자국 못 보는 거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5번에 얘기를 했죠.
7살이라는 거를 아예 무시한 거야. 목소에 들어가면서 목이 접혀지면서 경정맥이 막혀갖고 점출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죽었다 칩시다. 이렇게 죽으면 여자를 시뻘겋게 돼 있어요. 죽어서 또 이 점출혈이 심폐소생술로 생겼다 치자. 그러면 점출혈 플러스 우렬이 같이 있어야 돼. 하나하나 볼 때는 그건 말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딱 인용할 때 요거만큼 인용해갖고 작사를 내는 거야. 7살 아이는 좀 다르다는 거죠. 훨씬 약한 힘만 가지고도 아이를 제압할 수 있고 질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조금만 눌러도 아이가 기도나 이런 것으로 호흡기로 그냥 물이 들어가면 정신을 빨리 잃기 때문에 손톱 자국이 안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쪽 말이 맞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 우연히 겹쳤을 수도 네. 있고 그럴 때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1심이나 2심이나 1심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수사된 건 없어요. 왜? 거의 사실상 같은 자료를 두고 판사가 달라졌는데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살인 사건, 이제 구속 사건이지 않습니까? 구속 사건은 6개월의 재판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또 재판 준비 또 선고 이렇게 한두 달 빼고 나면은 한 실제 심리 기간은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심리를 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고요. 실제로 아이가 이런 식의 사고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또 제대로 된 어떤 반대 심리를 좀 면밀히 했는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결론을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는데 우리 현행 형사 재판의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무죄가 어느 정도 예상된 사건이었다. 2심 판결도 보시면요. 살해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들기는 한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판사도 개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살해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행 재판 기준으로 또 판사로서는 이것을 유죄를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강한 의심은 안 된다. 확신까지 가야 된다. 의심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죠. 저도 의심이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법의학자 의견들이 그렇게 이제 상당히 팽팽히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판사로서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학자 중에 일부 또 의사들은 이게 익사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100% 이것이 질식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것이 판사가 이 전체 결론을 내리는 데서 상당히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엄격한 증명 이런 것은 이제 요구하는 법의 형사법의 대원칙이니까요. 저는 2심 재판부의 결론이 역시 타당하지 않았나. 저래야 또 무고한 피해자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 입장에서 좀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난 생전 기사도 처음 들어봤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7살짜리 여자아이가 겨우 수심 24cm 그 욕조에 사망을 했고 이렇게 의혹이 많고 이런 사건을 왜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사망한 아이하고 아버지 모두가 중국인이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동거녀인 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장애물이 사실은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 제대로 하기 힘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엄마 또는 동거녀 모두 중국에 있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숙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네네. 수사를 하지만 이것이 중국에 있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이고 우리가 인터뷰에서 만났던 판사 출신 변호사님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 중국에서 속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사건이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이의 입장에서 좀 누군가가 나서서 이분들이 속한 나라에서라도 좀 확실하게 밝혀지는 일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현직 경찰관이 전직 동료 경찰을 청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분 정도 산소를 주입하면 자연사로 꾸밀 수 있다. 형이 바보 아니에요. 산소 몸에 좋은 거 아니야? 6화 정도만 올려도 세요. 다량의 산소를 집중적으로 쐬이면은 과산소가 들어가면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 24층에서 떨어졌는데 가져간 유산이 자백국. 너 출연해 안 해? 헉